이제 이 부동산에게 참 힘든 게 주식은 내가 안 하면 끝이에요. 네. 안 사면 끝이야. 떨어질 것 같아. 안 사면 끝이야. 근데 집이라는 거 안 사게 되면 바로 세입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에요. 내가 집주인이 되거나 세입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잔인한 게임인데, 만약에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살아도 되긴 되죠.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내가 몇 년 후에 2년에 내가 돈을 맡겨놓고 2년 후에 원금 소실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세입자한테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자, 이게 내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세를 산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일시적으로 전세 사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세가 더 이익이다 생각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사실 보면 안 좋은 전략이에요. 네네. 전세는 은행에 돈 넣어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라도 붙잖아요. 근데 네. 전세는 이자가 하나도 붙지 않잖아요. 네. 이자가 안 붙고 그 돈 가치 하락에 대해서 그냥 내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얘기해서 전세를 산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하락기라고 그러면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전제 요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 떨어지면 1억 손해보잖아요. 근데 내가 3억의 전세를 들고 있어. 그럼 난 3억은 집주인이 돌려주니까 나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제 요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근데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5억짜리가 6억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3억의 전세를 끼고 들어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5억에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왜 5억에 전세 끼고 산 사람은 자기 돈 2억밖에 투자 안 했잖아요. 세입자가 3억을 보태주잖아요. 네. 자기 돈 2억원 투자해가지고 1억이 올랐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50%나 되는 거죠. 네. 원래는 5억짜리 집이 6억 됐으니까 상승률이 20%밖에 안 되는 건데 투자 수익률이 50% 만들어준 건 뭐냐면은 아주 좋은 파트너. 그 3억의 전세금을 주고 거기다가 배당이나 거기다가 이자를 달라지 않고 2년 동안에 아무런 보채지도 않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 전문 용어로 호구가 되는 거죠. 거기서 보면. 그래서 세입자로 산다는 거는요, 네.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천국에는 네. 불을 쌌는데 현세에서는 그래 쭉 가면은 폐지주 써요. 약간 가외 질문이긴 한데 네. 앞으로 1년은 네. 전세 세입자로 사는 게 호구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자기 전략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전세를 살았거든요. 네. 전세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전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서울에 45평짜리 새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옛날에 1억 5천을 전세를 줬어요. 네. 그리고 나는 어디서 전세 살았냐면 신도시에서 24평짜리 전세를 살았습니다. 5천만 원의 전세를 살았어요. 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나는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내 집에 들어가 살면은 1억 5천만 원을 내가 깔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싼 데서 살게 되면 5천만 원이고 나머지 1억 갖고 뭘 했을까요? 그걸로 집을 샀죠. 네. 그게 이제 강남에 집을 샀죠. 그래서 지금 그게 20억이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사면 되는 거지 왜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했으면은 인생이 달라졌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뭐 와이프나 또는 이제 제가 와이프하고 보낼 때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평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아요. 거기서 오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와이프는 다 100% 이해를 하죠. 옛날에는 약간 섭섭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자기 집 멀쩡하고 새 아파트 45평 놔두고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24평짜리 다 쓰러지가는 그 낡은 아파트에 가서 왜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신도시 가가지고 왜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친구들은 다 큰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상한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제가 본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설명해 준 거고 지금은 설명 안 해도 알죠 뭐. 그래서 어떻게 삶의 아까 자기 친구들과 저와 이게 지금 확 차이가 난 걸 났으니까. 네, 확실히 근데 상승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돈가치 하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년 후에 짜장면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짜장면값 오르겠죠. 왜 올라요? 돈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왜 짜장면값은 오른다 생각하고 왜 아파트값 떨어진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한 채당 1,000억 갑니다. 1,000억이요? 네, 1,000억 가요. 언젠지는 뭐 굳이. 언젠지는 말하는데 1,000억 가는데 그때 네. 신입사원의
그 초봉은 50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만 좋은 거지. 50억 되면 기분만 좋은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지금 비율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도 미래도 마찬가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른다. 예, 예. 근데 내가 그때 전세만 계속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3억짜리 전세 샀어. 지금 끝까지 갖고 있어. 내가 정말 죽을 때가 3억이야. 집값은 1,000억 됐는데 나 전세가는 3억 되잖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거기서 이자가 붙거나 투자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는 저축보다도 더 나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 사실 그 당분간의 1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건가요? 아, 그럼요. 인생에서 1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1년, 2년에 짧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할 때요. 조급함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뭐 100m 달리기처럼 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42.195를 뛰어가지고 맨 끝에 처음에 와, 저 100m를 저 사람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짝을 헥헥거리는 것보다 자기가 천천히 뛰더라도 42.195를 딱 완주한 사람이 위너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짧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우리하고 본질은 비슷해요. 본질은 비슷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라고 아둥바둥하고, 미국 사람들은 좀 널널하고 그럴 건데, 그거는 조금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의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집을 더 훨씬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7년간, 그러니까, 1월 기준으로서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1월, 그 다음에 6월 기준으로서는 이제 2012년 6월부터 올해 2019년 6월까지 7년간 그 상승률, 미국 그 집값 상승률 보면은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보다 3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집을 갖는 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큰 꿈이에요.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굉장히 쉽게 내 집을 마련해요. 왜? 빚으로. 그 옛날에는 서브프라임 사태 전에는 LTV가 95%였어요. 그러니까 집값의 95%를 빌려준다는 거고요. 지금은 그게 한 85%로 떨어져서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제 은행들이 약간 쫄아가지고 85%만 빌려줘요. 그러니까 집값의 15%만 있으면 자기가 집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그걸 갖다 평생 갚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기지가 30년 모기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사람들 비아냥거리죠. 그게 네 집이냐 은행 집이지. 예, 맞아요. 근데 이제 30년 동안 열심히 갚아요. 그걸 갚고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30년 후에 내 집이 되는 거죠. 100% 내 집이 되면 그때부터 리버스 모기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 주택연금이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연금이 아니라 모기지예요, 모기지. 그래서 모기지인데 그러니까 리버스 모기지라고 그래가지고 영모기지, 한국말로 하면 영모기지죠. 그걸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이제 반대로 은행에서 얼마씩 네네. 일시불로 줄 때도 있고 내가 한 달에 연금식으로 얼마씩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갖고 노후 생활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은퇴할 때가 사망 이를 때까지 그걸 쓰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보면은 내 집 마련이 쉬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액티비티 중에 하나예요. 내 집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 돈을 갚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 은퇴했을 때 그 돈 갖고 이제 은퇴 자금을 쓰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라고 우리 어디 이제 딴 나라 안 가본 사람이 선진국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힘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은 나라고 우리는 땅이 굉장히 좁은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땅이 좁은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는 바티칸이나 뭐 산마리나 공화국 아니에요? 산마리노 공화국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구 대비 하게 되면 인구 밀도로 인구 밀도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정 규모라는 게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세 번째 인구 밀도가 1위가 방글라데시고 2위가 대만이고 이제 한국이 3위입니다. 미국은 72위예요.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1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나라라서 뭐 있는 게 땅이고 그래서 미국 이런 데 가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개념 거의 없어요. 왜? 있는 게 땅이니까 옆에서 있는 게 떠나지. 뭐 이렇게 부신 데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냥 놔두고 새 거 작방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외국에 온 사람 뭐 얘기 보면 한국이 어쩌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땅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땅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는 전세란 제도가 없는데 전세란 제도 있는 나라에서 뭘 하냐고요. 그래서 외국에 무슨 누구 와가지고 인터뷰 그거 보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뭐 한국이 거품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하여튼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고도 있고 뭐 양쪽 다 이제 제가 집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두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장단점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는 미국에 맞는 문화에 맞는 그 이 제도를 발전해 온 거고 우리나라 우리의 제도에 맞는 걸 했기 때문에 그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